자, 유리분 봅시다. 일단 뭐 숙제 다 해왔을 거라고 믿고 맨날 강조하지만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면서 이해가 됐던 부분, 이해가 안 됐던 부분, 혹은 본인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점검한 상태로 와야지. 첫 번째로는 수업을 들을 때 어딜 들어야겠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고요.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너네들이 포인트로 잡고 그 부분을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해한 내용이 막상 나랑 같이 보다 보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냥 결국 내가 글을 읽는 걸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 유명한 지문이죠. 내 생각에는 솔직히 지문이 어려워서 유명하다기보다도 좀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과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을지를 조금 감을 잡아가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사유재산이 뭐예요? 그렇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내가 사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당연한 얘기죠. 납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글자를 따라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눈으로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을 의미로 치환하는 작업을 머리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안 되는 부분 잡고 이해되는 부분 납득하고 넘어가고.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재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러나 기부와 같이 예시고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얘가 무상 처분 행위의 개념이죠. 그러면 개념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내가 이해했으면 축자적 이해해야겠죠.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 그래,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죠. 무상이 뭐예요? 그렇지. 대가 없이 처분은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가 없이 처리하는 행위. 그래서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거.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 자, 얘네들은 축자적 이해가 아니라 축자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휘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무상 처분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이에요. 그죠?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다고 치면 기부를 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무상 취득자. 취득이 뭐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상 취득자는 무상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부로 하면 그 기부 금액을 받은 사람. 그죠?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이걸 무상 처분자, 무상 취득자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공짜로 주네, 공짜로 받으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무상 처분도 자기 재산이면 사유재산 제도 하에선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상 처분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자,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럼 일단 사망이 상속의 조건이죠.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상속 정도는 알잖아. 여기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다음 사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상속의 개념도 법적인 의미의 상속을 정확히 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속이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알죠. 그죠? 그래서 죽고 나면 상속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방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역시 얘가 얘의 개념이고
유류분권도 어떻게 붙이면 돼요? 그래, 유류분 반환 권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아직 유류분이 뭔지는 몰라. 물론 어휘 역시 어휘력이 있다면 얘를 축자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한자를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뒤에서 설명이 나왔을 때 잡아야 될 거고요. 일단 어휘를 살펴보면 유류분 이거를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자를 조금 안다. 유는 남길 유자야. 남길 유자. 그래서 유는 머무르다고. 그러니까 남겨서 머무르는 걸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상속할 때 앞사람이 남긴 거 그거랑 관련된 거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만약 한자 알고 있다면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만약에 어휘력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이 정도로는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하라고 설명만 한 겁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이유라는 얘긴데요? 그렇지. 무상처분 행위가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번복될 수 있는 이유가 유류분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류분권은 무상처분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자 다시 무상처분자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 기부한 사람. 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 나는 개인적으로 요 어휘 이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요 어휘가 좀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피가 원래 무슨 뜻이야? 당하다 이런 뜻이잖아. 우리 문법에서도 하잖아. 그죠? 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상속 당하다 이 뜻이잖아. 사실 직역하면. 근데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무상처분자가 사망한 상황이죠. 그럼 의미상 무상처분자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여야 돼. 아, 상속을 해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 단어 구성 자체는 우리나라 문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자체 이미 받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받는 걸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속을 주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의미는 앞에서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고 했을 때 아,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이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속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경우에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무상처분 행위가 번복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요약해 봅시다. 1문단. 자,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진짜 일단 무상 처분 행위 이걸 잡았다고 해봅시다. 무상 처분 행위가 뭔데요?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야? 이거 왜 나왔는데? 좋아. 자, 이런 게 이제 지금부터 너네들이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정보의 구조화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내용에 대한 중요도 평정이나 중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 떠다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혼자 숙제하실 때 요약을 통해서 연습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연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죠? 누군가 대답하겠지, 선생님이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적어도 너네들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수줍어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혼자 머릿속으로는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수줍어도 사실 입 밖으로 내는 게 베스트긴 해요.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내려면 정보 정리가 완료돼야 되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는 것까지는 너무 수줍어. 그럼 적어도 요약 수트로 내줬을 때 적어야 돼. 그럼 요약본을. 왜냐하면 적는 행위도 정리가 완료된다면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를 정리하고 구조하는 연습을 하니까. 자, 무상처분 행위가 뭐 때문에 나왔어?
그럼 유류분권이 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얘기한 거 맞아. 걔네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류분권이랑 얘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유류분권 때문에 무상처분 행위가 번복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번복되는 게 왜 특이한데요? 그렇지. 원래 우리가 지금 사유재산 제도 하에 있는데 이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내 거니까 지 멋대로 처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유독 얘는 번복될 수 있어요. 자기 재산이어도. 그 이유가 유류분권이라는 애 때문인 거죠. 유류분권이 뭔데요? 유류분 반환 권리예요. 알겠죠? 유류분 반환 권리. 그러면 이 유류분권과 관련된 설명이 뭔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엮을 수 있는데요? 그래, 일단 유류분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럼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에 이 행위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얘죠, 얘 피상속인이 누군데? 무상처분 행위로 따지면 그렇지,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무상처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유재산제도 하지만 번복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얘를 1문단에서 설명한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잘 정리한 거고. 자, 2문단으로 갑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자, 그럼 일단 얘가 개념이야. 그죠? 개념이니까 일단 얘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쭉 빠르게 읽었지만,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너네들이 눈으로 읽는 속도도 이 정도 속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내용이 이해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 어휘 단위로 계속해서 의미로 치환하는 걸 의식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자, 피상속인 누구야? 상속해주는 사람. 그죠? 죽은 사람. 상속해주는 사람의 무상처분 행위가 뭐야? 그렇지, 뭐 기부같이 공짜로 처분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누구야? 상속받는 사람들, 그죠?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으면 얘도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해봐. 너네들 아버지가 너네들이 상상하지 마요.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주인공이 되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100억을 기부하셨대. 100억을 기부하셨대. 그러면 그 주인공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저거 기부 안 했으면 내 건데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을 일정 정도를 해준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휘를 알고 있다면 이 이해를 기반으로 축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붙일 수 있지만, 만약에 한자어를 모르면 사실 얘는 축자적으로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의미를 글자에 붙이지. 그죠? 그러면 그냥 얘를 밑줄 치든지 표시하든지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류분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표시해두고 의미는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피상속인, 무상처분행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의미 떠올리라고 하죠. 이걸 너네들이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나랑 똑같이 떠올리면서 읽잖아? 그럼 예를 들어 얘는 지금 내가 축자적으로 붙여놓진 못했지만 저게 핵심 제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나올 때마다 환기하면 축자적으로 붙여놓지 않아도 안 떠오를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어휘, 그러니까 정의된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의미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네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 진짜 지겹다. 그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주요 개념 어들은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걸 내가 몇 번 환기하지? 지겹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잡고 가잖아. 이해되시죠? 자, 만약도 일종의 예시야.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도 일종의 예시야.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역시 마찬가지야. 계속 의미로 추론해야 돼. 상속인 뭐야? 상속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 상속해 주는 사람의 자녀 한 명뿐이면, 그러니까 뭐 외동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례라면 상속 받을 수 있었을 얘가 얘죠. 상속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2분의 1이다 이 뜻이죠. 이런 사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면 되죠. 전부 다 주진 않는구나.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거 원래 제 거였는데요 하고 다 받진 않는구나. 그래서 2분의 1 정도, 만약에 자녀 한 명뿐이라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지금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원래 저거 내 거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 부분들은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이 시작될 때, 언젠데요? 누구? 피상속인의 사망, 이렇게 읽으면 돼. 그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하는데 납득되는데, 이게 앞에서부터 이 의미를 떠올렸으면 여기는 그냥 고개 끄덕고 넘어가는 거야. 그죠? 이거를 막 동그라미 치고 옆에 정리할 필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냥 내가 나라고 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됐어요. 그럼 내가 상속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이득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랑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공짜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내게 됐을 애들, 걔네들을 더한 값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 기대했던 이익이랑 같은 말이 뭐예요? 그래,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래. 납득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단 요약해 봅시다. 이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유류분권 중에 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유류분이 뭔데요? 없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속 기대 이익.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받았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야? 2분의, 그러니까 왜 외동이면 2분의 1인데요? 그럼 외동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건데? 왜 외동이면 2분의 1인데? 외동이면 2분의 1이란 정보 왜 나왔어? 아까 예시에서 2분의 자녀 한 명이 2분의 그렇지. 일부만 누가 보장하는 거야? 그래. 상속 기대 이익 중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의 예시가 만약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으면 2분의 1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 그래, 얘가 뭔지를 설명한 거죠. 얘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상속 기대 이익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피상속인, 즉 무상 처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그렇지. 더하기 무상 처분 재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얘도 더한다 이거라고. 이건 어차피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이 문단의 내용이고, 자 3문단 피상속인이, 자 피상속인 뭐예요? 상속해주는 사람, 그죠? 상속해주는 사람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부를 이미 받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유류분 뭐예요? 그렇지. 상속 기대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 납득되는데. 사실 여기만 읽어도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래 얘가 상속 기대 이익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미 얼마를 받았어. 근데 자기가 받은 것도 상속 기대 이익으로 계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상속을 이미 받았잖아. 내가 받은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것도 당연해요. 이거 당연해요. 그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에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얘가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해하면서 읽었다라고 전제하면 여기도 그냥 납득이야. 그죠? 그러니까 확인이야, 확인. 내 생각이 맞네. 사실 이렇게 읽는 게 베스트야. 물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해하면 돼.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해하고 확인하는 게 훨씬 더 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뭐야? 이게 상속 기대 이익이잖아. 이거 전체죠. 이거 전체죠? 이거 전체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빼요. 이거는 너 이미 받았으니까 기대하면 안 되잖아. 이 뜻이잖아. 애초에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기대 이익인데. 그죠? 그럼 얘를 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류분 부족 얘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축자적으로 붙이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유류분 부족에 유류분 중에 상속받고 남은 부족 금액 걔네들이잖아. 그죠? 상속받은 거 뺀 남은 그 부족 금액.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기대 이익. 이 이야기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거를 붙이지 못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그냥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요. 붙여놓을 수 있다면 붙여놓음으로써 나중에 글자를 보고 환기하게 만들어 놓는 게 베스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축자적 이해도 마찬가지야. 사실 요약이랑 비슷한데 핵심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도는 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래야지 기억에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면 되는 대로 내가 나중에 글자를 통해 의미 환기하면 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체크했다라는 기억을 통해 환기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반환받을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래. 그렇네. 부족한 금액 그거 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닐 수도 있나 봐. 그죠? 만약 역시 이것도 일종의 예시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역시 예시고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그렇네. 이게 돈 말고 다른 걸 무상 처분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새끼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 집은 처음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재밌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밌다. 진짜 그렇네. 이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단 말이야. 너네들은 사실 글을 쭉쭉 따라가면서 앞에 부분 이해졌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상황은 어떨까? 이걸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순히 다 정보라고 생각하면 너네들은 만약 이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정보양 또 느네?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해하면서 읽으면 사실 정보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을지 몰라도 나한텐 상대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어.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해의 정도랑 정보의 양이랑 사실 반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보의 양은 체감상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요 어떤 글을 읽더라도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독서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다 정리하려고 하고 다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냐면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려고 해.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정리할 정보의 양이 많은 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해력 향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독해력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학기술은 좀 달라요. 과학기술은 좀 달라요. 과학기술은 몇몇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근본적으로 정보의 양이 어려워서 어려운 지문도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건 독서죠. 과학이나 법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정보의 양이 과학기술 지문이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까다로운 그런 지문이라면 그 지문은 너네들한테 뭘 평가하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분류하느냐를 평가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유형의 지문은 애초에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선지를 출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해당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보의 분류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분류 위주로 읽어 나가야 돼. 사실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독서 교육론에서 이야기하는 능숙한 독자의 독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전략은 읽으면서 짜야 돼요. 독서 목적은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그 독서 목적에 따라서 독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는 사실 글을 읽으면서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어야 능숙한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제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까다로운 지문도 있습니다.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얘는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게 좋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이해하려고 해야 돼.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야. 과학기술도 과학기술이네. 그러면 저번에 선생님이 정보의 양이 많아서 어렵다고 했으니까 분류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과학기술 중에도 이해도로 뚫고 가야 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문을 만났을 때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든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대한 내가 분류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이해로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거야. 사실은 이게 구성 자체도 법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 이거 뭐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때?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은 또 이렇다? 이거 케이스 분류하게 하고 보기나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거. 이게 사실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구성이죠. 그 전형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내적 완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 내부의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류분에 대해서 사실 웬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유명한 지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들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완벽하게 이 글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 갈 수 있게 읽는 걸 목표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다시 가서 그래서 돈 이외의 재산이야. 그러면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게 원칙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냥 물건이나 주식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납득되죠? 그러니까 물건이나 주식을 줬어요. 그러면 무상처분한 그 재산을 만약에 유류분 그걸 반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거 자체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자체를 주는 게 원칙이야. 다만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래,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취득자 누구야? 그렇지, 무상처분 받은 사람. 그죠?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 왜냐면 이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상처분자랑 무상취득자랑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게 선지에서 두 정보를 바꿔서 출제하면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너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지에서 무상취득자랑 무상처분자를 헷갈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지도 사실 인식이 안 돼요. 왜냐면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 완전히 반대 의미잖아.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눈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글자 가지고 선지해서 뒤집어 출제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돈으로 반환해야 돼. 납득되죠? 못 줄 것 같으면 돈으로라도 줘야지. 그죠?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자 이런 거 이제 또 의미로 받아야 돼. 유류분권자가 뭐예요? 그렇지. 유류분 반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무상 처분 얘가 상속 기대 이익이라서 돌려달라고 할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랑 무상 취득자 무상으로 받은 사람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 있어요. 납득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둘이 합의하면 돈으로 반환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죠? 합의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의미로 읽으면 사실 별거 아닌데 얘네들을 그냥 눈으로 쓱쓱 읽는 애들 있죠. 그럼 선지에서 유류분권자와 무상처분자의 합의에 의해 이렇게 슬쩍 바꿔놓으면 그거 넘어간다고요. 그냥 글자를 눈으로만 읽는 애들. 그냥 익숙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낯이 익은데 그럼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3문단 요약해 봅시다. 3문단은 뭐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처분한 재산 그거 왜 나온 건데? 핵심 내용이 뭐야? 처분한 재산이 핵심이에요? 그거 왜 반환받아야 되는데? 기대하는 이익을 만족시키기. 그럼 상속 기대 이익 그래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상속 기대 이익과 관련해서 사실 두 가지 정보가 나왔어. 두 가지 정보가 나왔어.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이 두 가지 정보는 그게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정보보다 먼저 나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유류분 부족액이 먼저 나와야 돼. 일단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유류분권자가 사실 이거를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야.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니야? 일부만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인데요, 그게? 무상 취득자가 상속인일 때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말이 되려면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상속받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이거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상속인한테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잖아. 그게 상속이야. 그냥 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준 거잖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안 되고 물론 의미상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겠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일부를 이미 받았을 때 이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무상 처분이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공짜로 처분한 게 아니라 준 거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게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때야. 그죠? 이것만 반환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뭔데요? 유류분 중에서 부족한 금액이야. 아직 덜 받은 금액. 그죠? 그러면 뭐 부족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상규분에 해당 재산 이익률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이 글에는 사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어차피 우리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니까 상속 기대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유류분 부족액이고 유류분 부족액이든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서 실제 유류분 전체를 받게 되든 만약에 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이 금액이랑 얘가 동일하든 아니면 얘가 더 작든 간에 얘를 상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액이니까 금액이니까 돈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얘를 일단 돈으로 받는 게 원칙이야. 여기 나오니? 나와요? 돈으로 받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근데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그렇지 돈 이외의 재산 여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뭐 주식 아니면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다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야? 그렇지 재산 자체를 주는 게 원칙이야. 재산 자체를 주는 게 원칙이야. 근데 못 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재산 반환이 힘들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줘요. 돈으로 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얘가 영순이죠. 영순이야. 어떤 경우가 있어? 그렇지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야? 그렇지 결국 사실 상속인 중에서 유류분권자인데 너네들이 이 글에서 읽은 내용은 그거랑 같은 의미일 테니까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저 유류분권자랑 또 무상 취득자 얘네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만약에 재산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돈으로 줘도 상관없다. 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알겠죠?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다면 이거 보고 아 이게 더 클 때라고 표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저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돼. 자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상 취득자 누구야?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야. 그죠? 뭐 기부 받거나 물건을 기부로 받거나 이런 사람들. 걔가 반환해야 할, 그러니까 뱉어내야 될 유류분 부족액. 그러니까 유류분 중에 아직 이만큼 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금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무상 처분된 물건이 뭐예요? 그렇지 무상 취득자가 받은 거 그러니까 공짜로 준 물건의 가치보다 이게 더 적어.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갚아야 될 돈보다 이 물건이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그냥 일단 생각해봐. 그럼 물건 너는 줄 거야? 안 줄 거잖아. 이게 더 비싼데. 그죠? 유류분권자는 요구한 사람이죠. 유류분 반환 권리를 가진 자. 얘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물건은 뭐야? 그렇지 좋아 그렇게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동하자면 얘죠.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납득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이 더 비싸요. 그럼 얼만큼 반환받냐면 그 물건 가격 대비 내가 받아야 될 금액 그걸 받는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뭐 500만 원이야. 근데 물건이 1000만 원이야. 그럼 나 얼마 받아요? 500만 원 받겠죠.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0만 원분의 500만 원 해서 2분의 1이잖아.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2분의 1이 500만 원을 받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울 때는 그냥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율을 계산해 보면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뭐 어쨌든 의미를 이해했다면 사실 이것도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가 뭔데? 그렇지 비율만큼 반환받는 거. 비율만큼 반환받는 거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비율만큼 줘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돈이 아니라 어떤 비율만큼을 나눠주게 된다면 그 비율만큼은 내게 되잖아. 나머지는 무상 취득자가 여전히 갖고 있을 거고 소유권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분의 개념 정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분이라는 말은 알죠. 그러니까 지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도 지분이라는 말이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는 알잖아. 뭐 이 회사에 저도 지분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지분일 거 아니야. 그죠?
그 지분이라는 게 소유권이 나눠졌을 때 각자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사의 지분이 20%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 그렇지. 이 회사의 소유권 전체 중에 20%는 내 거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지금 여기부터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보이지? 거의 끝에. 나는 안 보여도 돼. 칠판은 보여 여기? 내 손 보여? 손은 손 나와? 오케이. 자, 이 앞에 봅시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연적 재산. 재산이 그러니까 일단 요걸 원래 줘야 되잖아. 요렇게 줘야 돼. 요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 뭘 생각해 보자 이거냐면 받아야 될 돈.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이랑 그러면 물건의 가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비싸면 어떻게 이걸 이야기한 거죠. 물건을 감독님 오셨네요. 자, 물건의 가치가 더 비싸면 유류분 부족액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비싸면 이 물건을 다 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이 이야기야? 자,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가 전제돼 있죠. 그럼 당연히 유류분 부족액이 더 비쌀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 주면 돼. 다 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온 거야. 여기는 안 나온 거고 요 케이스를 묻는 거죠. 요 케이스를 묻는 거야. 만약에 이런 케이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결국 이 물건의 가치 대비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만큼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을 나눠서 소유권이 찢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 분할된 소유권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지분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전부예요. 그냥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비싸면 이걸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일정 비율만큼 줘야지. 그 일정 비율이 얼만큼인데 부족한 금액만큼 줘야지. 이만큼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소유권이 나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소유권이 나눠진다면 그 나뉜 소유권을 우리는 지분이라고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20분까지인가? 네, 이거 다 못 볼 것 같으니까 요 문단을 잠깐 쉬었다가 미리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볼게.